육군 제8기동사단 오투기 부대, 오투기 성당 신부로 있는 오영호 미카일이라고 합니다. 이름 귀엽죠? 오투기 성당입니다. 네. 위치는 경기도 양주시 백서급에 있습니다. 멀지 않은 곳은 없죠. 네. 오늘 저는 여기 원수 교부는 서울 교부입니다. 서울 교부에서 사목하다가 국화발공단에서 3년 동안 사목하다가 군종 신부로 오게 됐고 첫번당으로 오투기 성당에 지금 있습니다. 제가 이 교육을 요청받았을 때 한번 여쭤봤어요. 보통 어떤 내용들을 하시는지 여쭤봤더니 보통 군종 신부로서 살면서 있었던 어떤 에피소드 이런 재밌는 얘기들을 전해드리는 시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저도 여러분한테 그런 거 전해드리고 싶은데 아직 군종 신부 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딱 1년. 에피소드가 딱 없어요. 재밌는 에피소드 제가 만들고 자기적으로 만들어내려면 되겠지만은 그건 좀 약간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자기적으로는 만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뭘 해드릴까? 제가 또 그렇게 재밌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또 이게 50분이나 시간 동안 재밌는 얘기 해드리기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했고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있는 분야를 여러분한테 전해드리는 게 훨씬 더 여러분한테 유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걸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주제는 뭐냐면은 바로 회칙, 상비받으소서가 우리 교회가 생태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이 내용은 괜찮을까요? 네. 별일 같으면 그냥 다 적어버리고 그리고 살아온 얘기, 재미없는 얘기 해드릴게요. 어떠실까요? 네, 괜찮으세요?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태 문제, 생태 위기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정답 없으니까 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네, 기후변화도 있겠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생태계 문제라고 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환경 문제 뭐 있을까요? 음식 쓰레기 문제도 당연히 있죠. 네. 뭐 있을까요? 일회용품 문제도 있겠죠. 네. 미세 플라스틱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가 다 해당되는 기후 생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기후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께 얘기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기후 문제는 모든 문제의 근간이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큰 위험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후 문제는 기후 변화라고도 해왔던 기후의 문제는 인류 역사상은 물론이고 지구 역사상 이렇게 급격하게 기후가 변한 적이 없어요. 한 몇십만 년, 몇백만 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 산업화 시대 이후 150년, 길게 250년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엄청난 빠른 속도를 가지고 유례가 없어요. 지구상에서. 그런 결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바로 기후가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고 있고 온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저 분포표가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과거의 분포가 이런 모습이었다면 100년 홍수, 가끔씩 뉴스 나오잖아요. 100년 만에 홍수다. 100년 만에 가뭄이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 면적만. 그런데 온도가 높아지면은 이게 점점 더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그건 수학적으로도 계산이 충분히 되는 거예요. 그 결과 100년 홍수라고 했던 그 기준에 넘어가는 면적이 이만큼 넓어집니다. 그 말은 뭘까요? 예전에는 100년에 한 번 왔던 홍수가 이제 10년에 한 번 옵니다.
더 심해지면은 이제 5년 살고 오겠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잖아요. 이미 뭐 94년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94년도에 엄청 더웠어요. 한강 모수부지에 사람들 엄청 나왔어요. 더워가지고 열대야 때문에. 근데 그때는 이게 진짜 유례 없는 더위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더위가 2010년대 들어와서는 매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다만 우리가 그때보다 에어컨이 조금 높아졌기 때문에 체감이 좀 덜 되는 것 뿐이지 더위 자체는 94년 한번 왔던 그 더위가 2010년대 들어와서는 매년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대 들어와서는 더 심해졌고요. 자, 또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들 한여름에 온도 33도 되는 시기가 옛날에 여러분들 좀 젊으실 때, 어렸을 때는 1년에 몇 번 정도 있었나요? 저는 더위에 취약한 사람이어가지고 똑똑히 기억합니다. 어릴 때 33도로 되면은 엄마가 나가지 말라고 생각해요. 너무 더우니까. 열사병 걸리니까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에 33도는 좀 덥네. 조심해야지. 이러고 다 나가요. 왜냐면 요즘에 33도는 여름에는 예산일이 이제 35도, 가끔씩은 38도, 홍천, 대구 40도까지 찍죠. 그런 적이 없어요.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젊으실 때 30도 넘어가면은 한여름이다 이랬었어요. 네, 지금 6월 말 7월 1일이죠. 이번 주 저번 주까지 30도 넘어갔어요. 이런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잠깐 이게 기후라는 이 시간이 기후의 어떤 기준이 워낙 길다 보니까 이게 변했었나? 예전에도 이랬나? 착각을 하는데 가만 생각해보면은 엄청난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기후변화로 해가지고 온도가 1도 상승했을 때 1도 상승이 뭐가 그렇게 심해? 1도 상승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날씨, 기상에서 1도하고 기후에서 1도는 달라요. 기상에서 1도는 매일 바뀔 수 있어요. 비 오면은 온도 1도 떨어지는 거는 뭐 어려운 일 아니죠. 하지만 기후는 10년 동안 혹은 30년 동안의 온도의 평균을 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1도가 바뀌었다는 것은 그 10년 혹은 3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1이라는 숫자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가 투여가 된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그래야 1도 간신히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산업화 이후로 1.2도가 올라갔고요. 그 속도는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 예를 또 이걸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세계 그리고 한국의 더운의 순위입니다. 보시면은 제가 동그라미 한 거는 2010년대 이후고 밑에 언더바 한 거는 2000년대 들어와서입니다. 빼곡하게 차 있는 게 다 근래입니다. 저 기준은 1901년부터 2000년대 평균입니다. 1901년부터. 근데 1900년대는 여기 끼지 못해요. 1900년대. 너무나 더워졌기 때문에. 2000년대 들어와서.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온도가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거를. 네.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사람은 덥다 하면은 에어컨 낄 수 있어요. 아니면은 요즘에 무더위 쉼터 이런 게 있죠. 도망 거기 가면은 좀 한여름 더위를 피할 수 있어요. 혹은 병원에 가면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최소한 어떤 치료는 대처할 수 있는데 문제는 식물들은 발이 없잖아요. 더워 나 도망치를 하면서 스스로 뽑혀가지고 가지 않죠. 그 자리에서 그냥 살던 대로 살다가 못 버티겠다 죽어요. 물론 식물의 천이 과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조금씩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면 식물들이 자연스럽게 적당한 온도로 퍼져나가요. 근데 그 적당한 속도라는 건 뭐냐면 자연의 속도인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이 150년 만에 1도 올라간 속도는 못 버텨요. 식물들은 너무 빨라가지고.
물론 인간들이 키우는 과일들은 우리가 가수들은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구 사과가 아니죠. 이제는 강원도 사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인간이 노력하니까. 하지만은 인간이 노력해도 할 수가 없는 지리산 구상나무 아니면 뭐 저기 한라산 구상나무 다 죽게 되었어요. 왜냐면 그 식물들은 발이 없기 때문에 도망칠 수가 없어가지고. 구상나무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멸종 위기종이니까 없어지면은 지구상의 생명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트리로 많이 보게 되는 그런 나무입니다. 또 하나, 식물들이 그렇게 죽어 나가면은 동물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면 동물들의 주 식량이 식물이잖아요. 식물들이 죽어 나가면 동물도 당연히 죽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물들 또한 이 엄청난 더위를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종 여러분들 물고기 폐사, 이유 없는 물고기 폐사, 그리고 벌들의 멸종, 벌들의 실종 얘기 나오죠. 벌들 같은 경우는 온도에 민감합니다. 생각보다. 근데 온도가 너무 급하게 올라가니까 얘들이 금방 죽어요. 게다가 온도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더워지면은 옛날 같았으면 추웠을 계절에 날씨가 갑자기 올라가요. 그래서 3월인데 벚꽃이 핀다거나 3월인데 과수에 꽃이 핀다거나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겨울잠 자는 동물들이 깨어나요. 그런데 다시 계절은 아직 겨울이니까 혹은 소금이니까 또 다시 추워질 수 있어요. 그럼 그 식물들, 꽃들하고 동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꽃이 죽는다 했을 때 먼저 폈다가 금방 죽어버리면은 그 해 동안에 그 나무에 필 수 있는 꽃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꽃은 벌의 주 식량입니다. 벌들은 일찍 일어났다 죽기도 하지만은 나중에 제때 깨어난 애들도 먹을 식량입니다.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럼 벌들이 대량으로 죽겠죠. 근데 인간이 키우는 작물들의 70%는 벌들의 수분 덕분에 열매가 작물의 곡식이 맺힙니다. 벌들이 그렇게 죽는다고는 우리가 먹을 음식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밥상 물가 많이 올랐다고 걱정하시죠?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비싸졌지? 물론 글로벌 유통 문제도 있겠는데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작물 자체가 줄고 있어요. 유동성이 너무 커졌어요. 그럼 그런 위험을 농부들 다 껴안기도 하지만은 그걸 가격에 책정도 하겠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떨어질 일은 솔직히 없을 거예요. 올라가겠지. 그리고 이런 식물들, 동물들이 실제로 지금 단순히 죽어나갈 뿐만 아니라 그 종 자체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의 사라지는 속도 역시 지구상에서 유례가 없어요. 운석 떨어져서 멸종한 그때 말고는 이렇게 빨리 사라지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를 생태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6번째 대멸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번째 대멸종이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종말론자가 아니에요. 제가 여기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 아니에요. 과학자들 하는 말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전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황청이 하는 말을 여러분한테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도가 따뜻해지니, 지구의 온도가 따뜻해지니 얼음이 녹습니다. 북극에 얼음이 녹는 거는 솔직히 해수면 상승하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물 위에 떠있는 얼음이기 때문에. 하지만 문제는 남극에 있는, 남극 대륙 위에 있는 빙하가 녹고 있는 거고, 그린란드에 있는 수십 킬로미터짜리 그 얼음들이 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번 세기 중후반쯤에는 전 세계 해수면이 1m 정도 상승합니다. 1m 상승은 어느 정도냐면은 서울까지 바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서울 일부까지. 여의도 일단 잠깁니다. 왜냐면 여의도는 원래부터 모래사장이죠. 그렇죠? 강남도 잠길 수 있어요. 거기도 맹물한 거잖아요. 원래 서면.
부산도 영향받고요. 인천 크게 영향받겠죠. 근데 우리나라 영향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영향이 우리 말고 다른 전 세계에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경제적으로 좀 힘이 있고 체력이 있고 또 과학기술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 좀 버틸 수 있다 쳐봐요. 그런데 가난한 나라들은 그 대처를 다 할 수 있을까요? 바닷가에 뚝방을 세운다? 그 뚝방도 1m짜리 안 됩니다. 3m, 5m짜리 세워야 돼요. 왜냐면은 파도가 오니까. 근데 그거 세우는데 수백억 됩니다. 그거 가난한 나라가 할 수 있을까요? 최우선 과업으로 그걸 삼을 수 있을까요? 당장 자기네 국민들이 먹을 게 없어서 죽고 있는데 밀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파도가 밀어치면 물이 잠기면은 고열 식량이 거기서 떨어지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배를 타고 떠나겠죠. 보트피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오죠? 식량이 있는 안전한 곳으로 오겠죠. 그런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첫 번째 유럽이 있죠. 지중해만 가면 유럽이 나오죠. 두 번째로 미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남반구에는 호주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동북아시아, 특히 한국과 일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런 난민을 받을 준비가 되니까는 몇 년 전에 제주도에 500여 명의 유명 난민이 왔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했죠? 아주 갈등이 컸죠. 500명의 난민이 오는 것만 해도 그렇게 큰 갈등이 사회에 벌어졌습니다. 근데 기후 난민, 기후 때문에 떠난 난민들을 지금 유엔에서 추정했을 때는 10년 후쯤에는 10억 명이 넘을 거라고 해요. 10억 명. 전 세계 10억 명. 그래가지고 지금 호주와 미국 국방부에서는 기후 난민의 이 문제를 핵전쟁에 버금가는 문제로 간주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핵전쟁에 버금가는 문제, 위험을 가진 문제라고 보고 지금 호주와 미국 국방부는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뻔하거든요. 자기네들한테 올 거라는 게. 호주는 주변에 오세아니아 섬나라 맞춰 잠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뻔하고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로운 동네라고 알고 있으니까 또 물려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후 난민이 전쟁 난민보다 더 많아졌었어요. 2021년까지. 근데 2021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고 이스라엘 전쟁이 이어서 벌어지면서 그 수단은 다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벌어지기 전이었던 2021년까지는 기후 난민이 전쟁 난민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미. 저 아이 아시나요? 지중해에서 떠오른 크루즈 아이 시신입니다. 시신. 물놀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지중해 건너서 살기 좋은 유럽으로 도망치던 난민 가족이 배가 뒤집히면서 죽었고 그 중에 한 아이의 시신이 그렇게 해변에 떠밀려 있거든요. 저 가족이 왜 떠나왔을까요? 시리아 난민이었습니다. 시리아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죠? 시리아 내전이 터졌죠. 아시죠? 근데 시리아 내전의 그럼 발발 원인이 뭐냐? 시리아 내전 벌어지기 전에 러시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유해 없는 가뭄이 수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근데 그 러시아 지역의 특징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밀 곡창지대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기서 가뭄이 생기니까 러시아가 밀의 수출 금지를 했어요. 근데 중동 지역의 주식은 뭐죠? 빵이죠. 빵은 뭘로 만들죠? 밀로 만들죠. 시리아는 여러분들 대충 생각해보듯이 밀이 그렇게 많이 자라는 지역이 아니에요. 메말라 있어요.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근데 가장 큰 수출국가였던 러시아에서 밀 수출을 금지를 하자 전 세계 밀의 물동량이 확 떨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가장 경제적으로 취약했던 시리아는 그 타격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먹을 게 없어졌어요. 우리 표현하면은 밥이 없어진 거예요. 쌀이 떨어진 거예요. 돈 나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민심에서 국가에서 민심 산다고
시간이 길어지니까 민심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그 와중에 종교적 극단주의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불만을 종교적 광기로 만들어가지고 표출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벌어진 게 시리아 내전과 이어서 벌어진 ISIS, 이슬람 국가였습니다. 먹을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보다 더 아시네요. 먹을 게 중요하다. 근데 그게 지금 위기가 온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은 보건 문제도 같이 발생합니다. 왜냐면은 날씨가 더워지니까 동물들이 일단 도망쳐요. 살기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동물들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낯선 곳에 등장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박쥐나 쥐 이런 것들이 좀 시원한 곳 도망쳐요. 혹은 모기가 좀 시원한 곳 도망쳐요. 근데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이 질병의 내성이 없어요. 그래서 접하고 나니까 이 질병들이 곧바로 인간한테 곧바로 수인성 질병이 돼가지고 계속 들어와요. 내성이 없는데. 그러면 죽기도 하지만은 쉽게 전파가 되겠죠? 그래서 벌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꼭 이거라고 얘기했었지만은 코로나19도 그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과학자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후. 중국인들이 단순히 안 좋은 거 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 문제 있죠. 그런데 박쥐가 점점 서식지를 떠나는 거예요. 숲이 없어지는 것도 있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혹은 말라 죽어가지고. 근데 아무튼 박쥐가 점점 동남아 쪽에 있던 박쥐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너무 더우니까. 거긴 지금 50도 하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날씨가. 그래가지고 보건 위기가 같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급의 질병이 이제 3에서 5년마다 주기적으로 벌어집니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의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제가 가끔씩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양반이 지금 겁먹여가지고 돈 뜯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저 여러분 아무것도 책도 안 뺄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신앙 차원에서도 결코 그리고 윤리적인 차원에서도 이건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첫 번째로 이 기후 위기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인간의 활동입니다. 인간의 활동 중 특별히 또 어떤 게 문제냐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게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온실가스는 어디서 가장 많이 나오냐면 화석연료 피울 때 가장 많이 나와요. 화석연료 뭐가 있을까요? 석유, 석탄, 천연가스, 이비가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이죠. 자동차 그리고 전기 생산할 때 우리나라 40%를 화석연료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트병, 플라스틱 만들 때 다 석유 제품입니다. 그거 옷, 섬유, 합성, 폴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합성 섬유 다 석유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하면서 온실가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에어컨 여러 대 켜고 자동차 큰 거 여러 대 몰고 비행기 많이 타고 다니는 거 가난한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돈이 좀 부족한 청년세대가 그걸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어쩔 수 없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피해는 덜 영향을 준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청년세대 혹은 어린이 세대, 미래 세대가 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대비할 능력이 없어요.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어린이, 청년 세대는 기성세대보다 더 오래 살면서 더 안 좋은 날씨를 더 많이 겪게 되죠. 기후환경 결과. 이걸 우리는 세 글자로 줄여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부정의입니다. 지금의 이 상황을 부정의한 상황이다. 부정의한 것은 물리적으로는 물론이고 우리 신앙적으로도
감시할 수 없는 왜곡된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가? 이거 방금 1시간 전에 제가 캡처해서 올린 사진 온라인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기후위기를, 지금의 기후위기를 그나마 막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사이트입니다. 막을 수 있다는 기준은 뭐냐면 우리 지구는 지금 이렇게 오고 있어요. 우리가 덥게 만들어가지고 지구가 이렇게 이쪽 길로 빠졌습니다. 더워지는 길.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길이 나와 있어요. 이대로 그냥 쭉 가가지고 변화없이 쭉 가가지고 그냥 구렁텅이로 빠지는지, 그냥 열이 계속해서 저절로 올라가고, 혹은 조금 꺾어가지고 덜 더운 쪽으로 나가가지고 좀 그 상태 유지하게 만들든지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이 구렁텅이로 빠지는 걸로 간다면은 어느 시점부터 들어가면은 더 이상 우리가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구덩이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은 구덩이가 있는데 그 구덩이의 기울기가 너무 급해져가지고 이제 어느 순간 되면은 인간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저절로 떨어지는 힘 때문에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시점이 얼마나 남았냐면은 5년이 남았습니다. 이 5년의 기준은 산업화 이후로 1.5도 상승 내로 막는 시나리오일 때, 그거를 시나리오로 했을 때, 그 목표를 우리가 달성하려고 할 때 5년이 남았습니다. 참고로 지금 1.2도 올랐습니다. 0.4도 더 오르는 것까지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1.2도 올랐는데 지금 이 정도면은 1.5도 되면은 얼마나 더 큰 피해가 올까요? 그리고 지구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온도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그 피해가 곧바로 오지 않아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후속되는 그 영향들이 더 큰 피해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는 지금 1.2도 갓 된 시점에 피해가 이렇게 큰데도 1.5도가 되고 완전히 그 피해가 다 우리한테 체감이 되기 시작할 때는 어떤 피해가 올지 우리는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 5년이라는 거는 203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이걸 위한 노력을, 이걸 막기 위한 노력이 뭐가 있을까?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생태계 문제, 환경 문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 제목은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이 책 봤을 때 15개 1969년작이고요. 당시로서는 여성입니다. 당시로서는 드물었던 여성 학자였습니다. 온갖 핍박과 그 다음에 몰이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뭘 했냐면은 DDT 쓰는 게 당장에는 농약으로 해가지고 해충들을 없애는 데 좋긴 한데, 그거 지금 생태계에 큰 문제 있는 것 같다. 그 중에 하나가 숲이 조용해지고 있다. 왜? 새들이 죽고 있기 때문에. 새들이 사라지고 있다. 그 원인이 DDT인 것 같다 했을 때 주류 과학에서 놀렸습니다. 아니 뭐 여성 학자가 뭘 안다고 좋다냐. 근데 그 결과는 곧 밝혀졌죠. DDT가 생태계에 교란이 있어서 새들을 비롯한 짐승들한테 많은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고, 그것들이 인간한테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DDT는 지금 금지가 되는 중입니다. 근데 이때부터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뭔가 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악영향을 줄 수 있구나, 자연에. 자연이 우리가 하는 걸 무조건 다 수용만 하는 게 아니구나. 그게 피드백이 되는구나, 우리 인간한테도. 너무나 커 보였던 자연인데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았구나. 우리가 자연을 조작할 수 있고 바꿀 수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의식의 변화가 생기고 나서부터 기후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 결과 기후 역시도 우리가 안 좋게 바꾸고 있다. 우리가 이걸 막아야 된다. 라고 해서 나온
여러 가지 기구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유엔 사관기관인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와 협의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있는 것밖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부족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UNFCCC라고 해서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구 협약이 있습니다. 이걸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체제 안에서 지금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 안에서 그 중에 하나가 교토정서였습니다. 들어보셨죠? 교토정서 한 번쯤 이때 당시 좋아했어요. 우리나라가 교토정서 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 국가에서 배제가 됐다. 이건 우리 외교력의 성공이다. 라고 하는 아주 시대착오적인 자평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패한 체제입니다.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는 저는 선진국 중심으로 너희가 배출한 탓이 크니까 너희가 이렇게 줄여라 라고 했는데 선진국은 그게 싫은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거 줄이려고 하면 우리 산업을 멈춰야 되는데 그러면 중국이나 이런 개도국들이 치고 올라올 텐데 우리 먹거리가 없어진다. 우리만 왜 이걸 짊어져야 되냐 싫다 하면서 미국 탈퇴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 스스로 탈퇴했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서방 국가들 탈퇴하면서 무명무실을 했고 결국에는 실패했습니다. 교회 반응, 이동안에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960년대 아까 레이첼 카슨이 나오는 그 시점부터 교회도 이 환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한 23세 교종께서도 그리고 제2차 바티칸 본원에서도 환경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하지만 조금은 기초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원론적인 얘기. 환경은 우리가 보존해야 되고 하느님의 작품으로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이 정도입니다. 아직까지는 많은 것들이 발전하지 못했던 시점이 어쩔 수 없이. 그러다가 1990년에 요한바고 2세 교종께서 매년 1월 1일에 발표하는 세계 평화의 날 가운데서 처음으로 환경 문제를 딱 핵심 주제로 삼아서 유일한 주제로 삼아서 문헌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최초였어요. 교황청 문헌에서 환경 문제를 단일 주제로 해서 나온 문헌은 이게 처음이었어요. 1990년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때부터가.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조금씩 교회 안에서도 우리도 좀 뭔가 환경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의식이 생겼고 단체가 조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대교구 같은 경우는 91년도쯤에 이재선 신부님이 환경사무위원회 그리고 하한장 무엇을 조직을 했죠.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로 다시 좀 조용해졌습니다. 교회가 관심에서 좀 벗어났어요. 다시 힘을 못 받았어요. 그러다가 바로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2015년 5월에 어떤 문헌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문헌이 무엇인지 이제 좀 설명드립니다. 이 문헌은 바로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지금 제266대 베드로의 후기자이신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반포를 하신 문헌입니다. 정확하게는 패칙입니다. 패칙이 뭐냐면은 교종께서 낼 수 있는 문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헌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등급이 있어요. 뭐 교황권고 아니면 교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등급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 1등급이 바로 패칙입니다. 교종께서 낼 수 있는 당신 명의를 낼 수 있는 문헌 중에 가장 힘이 있는 문헌으로 처음으로 생태 문제를 다니엘 주제로 다뤄서 반포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교회의 입장이 바뀝니다. 어떤 입장이냐면은 지금 그전까지의 생태계 문제를 마치 옵션으로 들었어요. 우리 인간의 구원 중요하지. 인간 구원 중요해. 그러니까
용서, 죄, 그 다음에 어떻게 뭐 우리가 사람들을 좀 더 기아를 없애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전쟁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했는데 그 와중에 환경 문제는 옵션이었어요. 밀려나 있었어요. 사이드로 있었어요. 그런데 패치로 나온 순간부터는 이제는 환경 문제와 생태 문제가 메인 문제가 된 거예요. 신앙에서, 우리의 교리에서, 신학에서, 교회 안에서 메인 문제가 된 겁니다. 여러 가지 좀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걸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나온 시점이 2015년 5월이었습니다. 2015년 5월. 2015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히트는 프랑스입니다. 일단은 프랑스에서 2015년 10월인가 하반기에 테러가 있었어요. 테러. 기억나시나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자생한,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온 이슬람 극단 세력이 프랑스 파리 안에서 수류탄 던지고 총 쏴서 테러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삼엄한 공개 안에서 2015년 12월에 회의가 하나 열렸습니다. 바로 아까 얘기했던 유엔에코 CCC에서 하는 매년 하는 당사총회, 영어로 COP라고 하는데 그 COP의 당사총회의 21번째 회의가 파리에서 2015년 12월에 열렸습니다. 이 회의는 중요했습니다. 실패한 교토 오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시한이 만들기로 정했어요. 그 시한이, 기한이 2015년 12월까지 우리가 만들자고 했어요. 6년 전에. 그래서 이때 못 만들면 이제 또 기한이 없어집니다.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부족께서는 이 중요한 회의를 6개월 앞두고 거기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2015년 5월에 생태 패치긴, 첫 생태 패치긴 삼립 반소를 구했다는 게 그분의 뜻이었다는 게 그분의 인터뷰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정치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 세계 이 당사국중에는 전 세계 대통령급, 환경부 장관급, 그리고 비정부 기구의 단체장급 이런 수뇌부들이 모여가지고 한 2만 명, 3만 명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 그래서 과학적으로 접근해보고 사회과학적으로 접근해보고 또 종교계에서 일부 모여가지고 논의를 하고 이런 각계각층이 모여서 하는 회의입니다. 그 회의에 영향을 줍니다. 너희 제발 빈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좀 바뀌어봐라. 진짜 진실되기를 좀 회의 좀 하자. 그 영향을 주기 위해서 패치를 도입을 하셨습니다. 자, 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장, 3장, 5장은 과학적인 접근을 담고 있습니다. 과학계에서, 그리고 사회과학계에서 학문적 성과로 나오는 것들을 정리해서 담고 있습니다. 신앙서를, 교리를 돕고 있는 서적입니다. 그리고 2장, 4장, 6장에서는 우리 신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생태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배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과학적으로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열거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 신앙인한테 어떤 의미인지를 2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다시 한번 그 문제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4장에서는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식으로 이거를 바라봐야 되는지, 접근해야 되는지를 그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 사회과학적 접근을 이 방법들을 얘기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실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과학계하고 사회과학계하고
부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후위기 이런 것들은 신앙적인 차원에서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과학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사회과학계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 교회의 답변, 그리고 제안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주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회칙을 하신 겁니다. 회칙은 이 천미가 소설하는 회칙은 최초의 생태 회칙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생태기변을 체계적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단순히 환경은 좋은 거예요. 환경은 주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난 게 아니라 그 생태계가 우리 신앙한테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고 우리한테 필요한 건지 어떤 의미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실제적인 지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생태 회칙에 나오는 어떤 얘기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보기 위해서는 구분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환경과 생태계. 환경은 저 한자 한번 보실까요? 고리 한자입니다. 그리고 경자는 빛의 경자예요. 영어로 하면은 environment, 이거는 어떤 감싸고 있는 도넛처럼. 결국에 이 환경이란 말은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들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배경에 있는 것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 내 인간은 거기에 속하지 않아요. 자, 생태계는 생물들이 함께 이루고 있는 개를 얘기합니다. 거긴 인간도 포함됩니다. 인간도 생물입니다. 생태계는 그래서 자연, 우리가 환경이라고 일컫던 것들과 인간까지 통틀어서 하는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환경 문제라고 했죠. 요즘에는 생태 문제라고 많이 합니다. 환경 문제는 인간과 그냥 별개 있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벌어진 일들이 인간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구나, 이걸 인식하게 됐으니까 이제는 생태 문제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맞는 표현이죠. 자, 우리 교회에서는 창세기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주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작품을 보시면서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7번에 보셔서 거듭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든 것이 좋다. 그러므로 해서 당신께서 만드신, 우리가 지음받은 우리 부부가 좋은 것임을 각인을 시켜주셨어요. 인정을 해주셨어요. 좋은 것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그 좋은 것들이 같은 피조물인 인간 때문에, 같은 창조물 안에서는 같은 형제 자매인 우리 인간 때문에 파괴되고 있다. 그것을 바로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우리는 그 아래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 바울도 시대 때는 생태 문제라는 게 딱히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너무나 심각해졌죠. 그것을 미리는 아니더라도 저 말씀이 지금 우리 오늘날의 인간들은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저러고 있기 때문에요. 정말.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공동체성의 회복입니다. 이것을 아까 천리버서서 회칙에서는 4장에서 말하는 통합 생태론의 지기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공동체성은 뭐냐면은 자연하고 우리 인간이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떨어져 있는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 프란시스 교주님께서 자주 하시는 표현들을 한다면은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그 의식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 말씀 언제 가장 많이 하셨을까요? 팬데믹 시절 동안에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번 TV 앞에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하고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태계 어느 한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멸종이 여러분하고 별개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라는 그 호소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인터뷰에서도 그래서 그거 우리 겪어봤죠. 팬데믹 동안에 먼저 중국 어디 알츠부터는 지역에서 퍼진 감염병이 전 세계에 안 퍼진 데가 없었어요. 그리고 유럽에서 새로운 변종이 생겼대요. 저거 언제 올라나 했더니 한 달 후쯤에 우리나라에 오더라고요. 연결되어 있다가 바로 우리는 피부로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됐다는 이 의식을 우리가 회복할 때 그때서야 이제 우리는 단순히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나랑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내가 책임하게 행동해도 되는 거야? 이런 의식이 생길 거예요. 나하고 완전히 남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같은 친척이었어요. 친척이었거나 혹은 나의 알지 못했던 은인이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전하고 똑같은 의미일까요? 아니겠죠. 마음이 좀 더 가겠죠.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겠죠. 마찬가지예요. 공동체성을 회복한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행동하지 않을 겁니다. 나의 이 작은 행동이, 나의 이 행동 하나하나가 보잘것없는 게 아니라, 혹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게 아니라 영향을 주겠구나 누군가한테. 그러니까 나의 행동을 바꿔야지.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 신앙적으로 한번 쇄신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주님의 말씀일까요? 아닌가요? 성경 주님의 말씀일까요? 아닌가요? 말씀이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성경을 여러분 앞에서 책을 성경을 들고 찢어버리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제 못 볼 거고요. 저는 빨리 저녁을 당할 거고 여러분은 생각이 될 수 없게 되겠죠. 자, 만약에 제가 자연 생태계를 파괴를 한다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신앙적으로 봤을 때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생태계 또한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담아주신 또 하나의 책입니다. 우리 신앙인들한테는 계시의 책이 두 번인 거예요. 성경하고 생태계, 세상 만물. 이거 저의 표현 아닙니다. 무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표현입니다. 우리에겐 두 번의 계시의 책이 있습니다. 성경과 세상 만물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라고 중세시대 때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잊고 있었어요. 신앙인들조차. 그리스도인들조차 먼저 나서가지고 숲을 파헤치고 산을 깎아내고 생태계를 파괴시키면서 돈을 벌었어요. 잊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생태계라는 세상 만물이 또 하나의 계시의 책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아까 얘기했던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생태적 회심을 해야 됩니다. 생태적 회심은 천리가 서서 회칙에서 신으로 이렇게 딱 나오는 문장입니다. 우리 고해성사 때 제가 고해성사를 하는 신부지만은 생태계 문제를 가지고 죄를 고백하는 분 별로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프란치스 교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 또한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죄다. 분명한 죄다. 죄 고백해야 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인간적인 죄뿐만 인간 대 인간에서 죄만이 아니라 생태계를 향한 우리의 죄도 성찰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생활 양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생활 양식의 전환, 작은 일상 안에서 작은 변화도 필요합니다. 교종께서도 그게 필요하다고 했고 결코 작은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100을 넘는
변화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교종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일상에서의 작은 변화, 그것들은 우리 인간의 품위를 올리고 우리의 더 큰 변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한 거지, 그거에서 끝난다고 해서 끝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변화도 하되 더 큰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5년밖에 안 남았어요. 5년밖에 안 남았는데 불 잘 꺼야지, 대기전력 없애야지, 이걸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면은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 산업 멈췄죠. 산업들이 그 정도 해야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이에요. 작은 변화가 안 되지. 산업이 멈춰야 돼요. 네, 멈춰야 돼요. 표현에 지금 순간 제가 표현에 좀 거역함이 있었나 싶었는데 없어요. 그래야 될 상황입니다. 그럼 인간이,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변화 중에 좀 큰 게 뭐가 있을까? F백 쓰는 것, 텀블러 쓰는 것, 영향을, 좋은 영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육식 줄이는 거예요. 돼지, 소고기, 특히 소고기 만들기 위해서 쓰이는 여러 가지 곡물들, 물, 그 다음에 돼지 쓰면, 생각하면은 환경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소고기 줄여야 됩니다. 특히 소고기. 두 번째, 이등은 양고기, 세 번째가 돼지고기. 그리고 대중교통. 자가용 쓰는 것도 대중교통 쓰는 게 좋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시겠죠? 이건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거는 좀 더 큰 변화가 있습니다. 교종께서도 회칙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바로 불매운동입니다. 시민이 규합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 중에 큰 게 바로 불매운동입니다. 인간, 개인이 아무리 텀블러 쓰고 아무리 대중교통 이용해도 기업에서 비행기 한 번 띄우고 해외에서 먼 해외에서 비행기를 수송하는 물건 한 번 떼우면은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보다 이미 수백 배, 수천 배의 영향을 주고 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거를 구매하지 않는다도 이미 그거는 와 있어요. 탄소를 뿜으면서 여기까지 와 있어요. 기업의 부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활동이 불매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시위도 있겠고요. 직접적으로 정책을 제안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직접 정책 제안이 이게 쉬운 건가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군대 오기 전에 우파발 본당 신고를 있을 때 은평구에 있거든요. 은평구 의회에 제가 시민 참여로 들어가가지고 회의에 논의에 참여했습니다. 서울시 참여 예산에도 제가 같이 들어가서 논의를 했고 영향을 줬습니다. 미비하겠지만은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직업 정신이 아니어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관심만 있으시다. 자, 그럼 이런 변화들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있습니다. 여러분 ESG라는 말 들어보셨죠? 원래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또 하나, 아리백. 참고로 아리백이 맞는 표현입니다. 학교에서는 아리백이라는 거예요. 200이라는 거예요. 참고로. 아리백, 그 다음에 이 그린뉴딜, ESG라는 것들이 이제는 사회에서 주류 담론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정부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제는 기업들이 나서가지고 저 관련된 부서를 만들고 정부에서도 정책을 만들고 공약을 내세울 정도가 됐습니다. 이 변화가 있기까지 시민들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죠. 가능했던 그래서. 그럼 교회 차원에서 어떤 책을 열고 있는지 마지막 보고 마치겠습니다. 2015년 5월 24일 성령 국민 대축일 때 산미바소서 회칙을 발표하셨어요. 그로부터 5년 됐을 때 프란치스 교정께서 갑자기 산미바소서 발표 5주년 기념 주간을 진행했다고 선포를 하셨어요. 누가? 전 세계 가톨릭 교회. 근데 한 주간이에요. 그래서 5주간이면 뭐 특별한 숫자니까 뭐 당신께서 하신 기념비적인 회칙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소소하지만은
그거 기념한다고 하는 척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끝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스페셜 애니버서리 이어 1200 특별 주년을 1년 동안 진행했고 갑자기 또 선포하셨어요. 대상은 어딜까요? 전세계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2021년 5월 24일까지 1년 동안 진행이 돼서 지냈어요. 근데 이게 또 끝나기 전에 갑자기 1200 7년 여정을 우리 같이 지내자. 누가? 전세계 교회예요. 다시 선포하셨어요. 22년부터 28년까지입니다. 자, 여기서 이 1200 7년 여정 들어보신 분, 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수녀님 두 분, 앞에 한 분, 한 분. 자, 여기 지금 한 50분 넘게 계신데, 네 분이 아십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이 이 정도입니다. 안타깝지만. 네.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저도 눈물이 납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교종께서는 계속해서 촉구하려고 이렇게 기술적으로 바꾸려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당시께 토치까지 만들었는데, 전 세계 교회가 복지부동 자세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는 척만 하고. 너무 답답하시겠죠. 그래가지고, 얘는 안 되겠구나. 충격을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한 주간짜리, 그 다음에 1년짜리, 그 다음에 10년 여정, 7년짜리로 때리신 것 같아요. 거기서 멈추시고, 작년에는 후속, 1200 회칙의 후속 권고를 또 광고를 하셨습니다. 여기 안에는 조금 더 기후위기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광고된 다음 8년 동안의 교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을 토대로 우리에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부터가 다시 한번 인지가 된다라고 촉구를 담고 있는 교황사도 그런 장면에 나왔어요. 이 정도면은 우리 프랑스 교종의 다급함이 좀 느껴지시나요? 어때? 좀 느껴지시나요? 안 느껴져요? 네, 우리 성당이나 교회에서 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여전히 좀 지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순위에서. 근데 최소한 우리 교황청에서만큼은 이거를 옵션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이거를 메인 문제로 다루고 있다. 교황청에서. 근데 지역교회에서는 별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따른 연합 활동의 무관에서는 서울대교구 같은 경우는 생태형성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환경사무위원회에서 전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합니다. 명동에서 하기도 하고요. 각 지역 성당에서 개최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면은 누구나 자격조건 없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수박 버타키로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전문가이신 분이 나와가지고 교육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파란방 무엇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거는 목표가 각 지역 성당에 매지오처럼 퍼뜨리는 겁니다. 이 단체의 목표는 생태 사도로서 활동하는 단체를 성당마다 만드는 매지오처럼. 근데 아직 몇 개 없어요. 서울대교. 이게 조직이 된 지가 횟수로는 20년 넘었고 인정받은 지는 정식 단체로 인증받은 지는 한 7년이 가까운데 아직 서울대교구 250여 개의 분당 중에서 저 단체가 만들어진 분당이 10개 정도 됩니다. 가톨릭 교회행동이라는 단체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가톨릭적인 관점을 가지고 신앙들을 모여가지고 기후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위를 합니다. 광화문에서. 누굴까요? 머리 긴 시절의 저입니다. 한겨울 영하 10도에 광화문 나가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나와서 시위를 합니다. 매주 금요일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지금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격조건 없습니다. 그냥 나가셔가지고 저 신앙인인데 같이 하고 싶어 왔어요 하면 픽 하나 주실 거예요. 들고 서 계시면 돼요. 들고 있으면 많은 분들 만날 거예요. 빨갱이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되고 그런 수모 감수하면서 하는 거죠. 고금속불하게 하는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 우리동도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동의 그 설립 기념 주체가 생태적인 농업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근데 이 조직이 만약에 여러분 본당에 있다면은 한번 관심 갖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역시 이 신문화 안에서 기후위기를, 생태위기를 좀 적어가는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당에다가 여러분들 한번 태양광 발전소 한번 설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가능한 거고, 근데 그건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여건이 되는 분들이 있고 안 되는 분들이 있을 테지만은 성당들은 최소한 이걸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 사진은 누굴까요? 네, 접니다. 이때 저희 저의 모습입니다. 북파발 본당, 북파발 성당 옥상에다가 태양광 발전소로 49.91kW급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한 모습입니다. 신비시에서 촬영 나왔던 거죠. 옆에 있는 분은 사목회장입니다. 그래서 저 혼자 이거 해본 게 아니라 사목협의회랑 같이 그리고 신자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주인 신부님과 함께 설치까지 했던 겁니다. 이거 하면은 좀 더 큰 활동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공부부터 해서 기도 필요합니다. 실천도 당연히 따라와야 되겠죠. 작은 활동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활동을 마지막으로 삼아서 더 큰 활동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신앙인으로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고 주님 복음에 맞는 삶을 사는 모습이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믿으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거는 우리 프랑스포 교육에서 보증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쪼록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이런 노력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중호원에 계신 분들 제가 이걸 하는 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군중호원의 분들도 지구에 살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군대도 결국은 우리 땅, 우리나라 지키기 위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있는 조직이잖아요. 군대라는 조직도.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배울 수밖에 없는 얘기고 군대에서도 요즘에 그런 얘기 해요. 옛날처럼 전통적 위협이 아니라 포괄적 안보 위협에 우리가 이제 대응해야 된다라고 군대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의 얘기가 아니에요. 정신전략원 이런 데서 이미 만들고 있어요. 교리들이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수성이 있죠. 바로 이게 자꾸 오물풍선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후군대가 자꾸 후순위에 밀릴 수밖에 없어요. 당장 넘어오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완전히 배제해서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군대를 위해서 도와주고 있고 기도하는 우리도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모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늦었으니까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나중에 유사 후에 기회를 줘보시면은 제가 질문에 열심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